400명의 신도를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목사가 체포된 경기도 과천 모 교회의 충격적인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 의식이라며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쉴 새 없이 때리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이곳에 있던 신도들을 JTBC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폭염의 기세를 꺾어주지 않을까 기대했던 태풍 종다리가 오히려 더위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다시 낮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곳이 나올 거란 관측입니다. 기무사에서 만든 계엄령 문건의 초안을 군검 합동수사단이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67쪽짜리 계엄 대비 계획 세부 자료는 2차례 수정을 거쳤는데 합수단은 누구의 지시로 어떻게 수정됐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BMW 차량에 또 불이 났습니다. 올 들어 벌써 26번째 화재 사고입니다. 앞서 BMW 코리아는 관련 차종 10만 6천여 대를 리콜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예 운행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오스 남부 사남사이 중등학교입니다. 가장 많은 이재민이 모이는 대피소 중 하나입니다. 대피소마다 집과 가족을 잃은 이재민 수백 명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 직접 취재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오늘 뉴스룸은 한 종교단체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심층 보도로 시작합니다. 최근 한 교회의 목사가 지상낙원이라며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켰다가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낙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쉴 새 없이 때리게 했다. 부부인데 몇 년 동안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신도들이 JTBC에 털어놓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피지로 간 신도는 400명에 이르는 걸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경기 과천 지역 2교회 신모 목사가 남태평양 피지 이주를 처음 주장한 건 2014년부터였습니다. 한국에 대기근이 올 테니 지상낙원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신도들은 말합니다. 한국이 전쟁이 나서 불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에 나오면은 이게 다 없어질 건데 빨리 정리하러 가야 된다. 귀신을 쫓아야 한다며 매일 타작마당이라는 의식을 치렀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를 100대, 200대 이렇게 쉴 새 없이 타격을 해요. 왜 헛소리 하느냐? 타작 맛을 또 볼래? 부부끼리 폭행하도록 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또 폭력이 점점 심해지면서 숨지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거의 600, 700대 정도 맞고 사람이 완전히 반병신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도저히 회복이 안 돼서 한국에 다시 왔다가 한국에서 죽었어요. 남녀 숙소를 분리해 가족끼리도 다른 숙소에서 생활했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그 교회나 그 목사에 욕을 하면 완전히 눈빛이 변해서 폭력적으로 막 변해요. 폭행을 해서 정치 3주 진단을 받고 지상낙원을 꿈꾸고 피지로 간 신도는 4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신도들은 그러나 피지에서의 생활이 감옥 생활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피지의 집단 거주지에서 신 목사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신격화했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은 감금과 폭행 혐의로 신 목사를 구속했는데 현지에서 어떤 경로로 땅을 샀는지 또 자금 흐름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피해자들은 신 목사가 피지 집단 거주지에서 폭군으로 군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죽으라면 죽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신격화했다고도 말합니다. 아들 이름도 다니엘이라 지었는데 어떤 7년 기간을 대비해서 경찰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이뤄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신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때리는 건 폭행이 아니라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영적인 타작 의식이라는 겁니다. 신 목사는 현지에 집단 농장은 물론 음식점 등 여러 사업체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커리, 그다음에 화장품, 여러 가지 이런 샵을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건축 자재 판매하는 또 샵도 운영을 하고 있고.
경찰은 신 목사가 어떤 경로로 현지 부동산을 사고 사업체를 설립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오늘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12호 태풍 종다리가 올라오면서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비를 뿌렸지만 나머지 지역에는 오히려 더위를 가져왔습니다. 지난주에 각 지역별로 최고 기온 기록한 곳이 많았는데 이번 주에 그 기록들이 또 깨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더위를 식히는 북극곰처럼 떠 있습니다. 미끄럼틀도 탑니다. 서로 물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한강 수영장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물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태양도 뜨겁고 발바닥 닿으면 다 익어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더워요. 반면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공원은 한산합니다. 드문드문 사람이 지나갈 뿐 놀이터도 강변도 비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내렸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만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 강릉과 태백 등 동해안 지역 더위는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태백 산맥을 경계로 서쪽 지역은 더 뜨거워집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6.4도, 대구 36.9도, 부산 35.4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5도를 웃돌았습니다. 동풍이 산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종다리가 오히려 폭염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 37도 이상을 기록하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열대야의 오존 걱정도 커져 힘겨운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예, 폭염이 계속되면서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에 얼마가 찍힐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아기 키우는 집이나 노약자들 계신 곳은 하루 종일 에어컨 안 킬 수 없다고 또 많이들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사용 시간에 따라서 에어컨 전기요금 얼마나 오르고 또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어환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주말 한낮 시원한 영화관에 찾은 시민들. 걱정거리는 비슷합니다. 에어컨을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km, 400km가 넘으면 확 뛰더라고요, 보니까. 요금 때문에 PC는 아닌 PC를 하고 있죠. 에어컨으로 더위는 버티고 있지만 당장 내야 할 7월 전기요금은 부담입니다. 이 집에서는 올 여름 들어 하루 8시간씩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요.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아봤습니다. 평상시 전력 사용량은 286kWh, 전기요금은 41,400원을 냅니다. 에어컨으로 한 달 동안 전력 소비량이 188kWh 늘어나니 요금은 9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로 가장 높은 구간인 3단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여름 한두 달만이라도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국민청원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계산기는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조회도 폭주했습니다. 에어컨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냉기가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에어컨을 자주 껐다 켜지 말고 실내 온도를 26도로 유지하는 편이 낫습니다. 1등급은 5등급보다 30에서 40%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에어컨을 살 때 소비 효율 등급을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이 기록적인 무더위에 사람뿐만 아니라 에어컨도 더위를 먹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저기서 고장 신고가 몰리면서 에어컨 수리기사들은 매일 폭염 속 고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복도 안에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방독면을 쓴 소방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불이 난 곳은 에어컨 실외기였습니다. 과열이 원인이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실외기 고장과 화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열 화상 실험 장면을 봤더니 전선이 뜨거워지면서 금세 불이 붙습니다. 32도였던 전선 온도는 10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에어컨 실외기 수리기사들은 매일 분주하게 작업에 나섭니다. 에어컨과 실외기를 하나씩 빠짐없이 살펴보면서 전화까지 받습니다. 찬바람이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수리가 끝났지만 점심 식사도 미루고 잠시 한 손으로 땀을 닦은 뒤
곧바로 다음 집으로 이동합니다. 체감온도가 40도에 가까운 폭염 속에서 이동 시간까지 합쳐 1시간에 한 대씩 에어컨을 고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폭염 속 탈진을 피하기 위해 휴식 시간을 갖기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수기이기 때문에 지금 2시간을 더 열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는 시간 같은 경우 9시 150만 원 정도의 기본급을 받고 한 달에 60건 이상 처리해야 수수료를 받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수리기사들은 지적합니다. 지난 4월 삼성전자 서비스는 수리기사 5,400여 명을 포함한 하청업체 직원 8,000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단이 문건이 수정되기 전에 초안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누가 수정을 지시했고 또 어떻게 수정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류정아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공개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 자료는 작성 과정에서 2차례 수정됐습니다. 이 대비계획 세부 자료는 2차례에 걸쳐서 고쳐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기무사가 제출한 USB 메모리에 이 문건이 수정되기 전에 초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USB에 기존에 공개된 8쪽과 67쪽짜리 문건 외에도 문건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와 함께 초안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합수단은 문건 수정 과정에서 내용과 표현, 편집 등이 달라진 부분을 대조해 작성 과정과 경위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건 작성 지시자로 지목된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나 한민구 국방장관이 직접 수정을 지시했는지 그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이번 주 계엄령 문건 TF 실무자들을 재소환해 1차 소환 당시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소환 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해외 파견 제도를 되살리려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고위 인사들을 접촉하자는 전략을 짰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중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대외비 문건 여러 개에서 법관 해외 파견 제도를 되살리기 위해 부적절한 전략을 짠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9월 작성된 한 문건에선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며 인사위 명단까지 나열했습니다. 여기엔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 이정현 홍보수석 등 당시 인사위원장과 위원으로 참여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전교조 재판 관련 2014년 문건에도 BH, 즉 청와대의 요청에 재외공간 법관 파견에 대해 외교부의 협조를 더 이끌어내자고 한 대목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이 사법부 권한 남용과 재판 거래까지 연결된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의혹과 관련 있는 문건 파일 228개를 이르면 내일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피조사자 등을 통해 조금씩 드러난 대한변협, 민변 등 외부 단체를 압박한 정황이나 특정 언론사, 정당을 활용하려 한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노회찬 의원에 대해 올린 글을 두고 반발이 거셉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자살을 미화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쓴 겁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늘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거지 자살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홍 전 대표는 지방선거 참패 직후 당직을 사퇴하고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홍 전 대표의 글에 공감 표시인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잊히는 게 두렵나면서 타국에서 벌이는 잔혹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정의당은 누구도 죽음을 미화하지 않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마음 아파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홍 전 대표는 오늘 글을 또 올렸습니다. 같은 말도 좌파가 하면 촌철살인이라고 미화하고 우파가 하면 막말이라고 비난하는 이상한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또 맞는 말도 막말이라고 폄훼하는 괴벨스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최근 통합행보를 이어가는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홍 전 대표가 불러온 막말 논란을 의식한 듯 곧바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은 평당원이고 개인의 입장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김병준 위원장 등이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가운데 당이 좌클릭할수록 홍 전 대표가 강성 우파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 목소리를 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윤혜입니다. 오늘 새벽 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520D 승용차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같은 사고가 20건이 넘는데 모두 엔진 부위가 문제입니다. BMW에서는 지난 26일 리콜 계획을 밝혔지만 사흘 만에 또 불이 나면서 소비자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리콜이 아니라 아예 해당 차종을 운행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먼저 조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위 승용차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305km 지점을 달리던 BMW 520D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주행 중에 엔진 경고등 있잖아요. 거기에 불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측 이제 갓길에 세운 거죠.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엔진룸에서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불은 약 20분 만에 꺼졌고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소방서 추산 4천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차량이 멈춘 곳은 터널을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도로라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 국토부가 확인한 BMW 차량 화재 사고는 26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6일 BMW 측은 차량 결함을 인정하고 42개 차종 10만 6천여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불과 사흘 만에 520D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520D는 리콜 대상 중 하나이자 지금껏 가장 많이 불이 난 차종입니다. 이딴 화재에 소비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리콜을 할 게 아니라 아예 운행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BMW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 중에 하나입니다. BMW가 차량 10만 6천여 대에 대한 리콜을 하기로 했지만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운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멈춰선 차량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화염은 차량 전체를 뒤덮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최근 열흘 새 서로 다른 곳에서 발생한 BMW 화재입니다. 본네트에서 스멀스멀 노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연기 나잖아. 이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자욱합니다. 내려. 왜 그런 건데? 어머. 한 달이 지났지만 그때의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갓길이 있나 없나를 너무 살피게 되고요. 예, 그리고 옆에 BMW가 와도 싫어요. 예, 특히 520D나 420D가 옆에 오면 다른 길로 이렇게 해서라도 가든지, 왜냐면 트라우마가 조금 생겼어요. 잇따른 사고에 BMW 운전자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차주로서 불안하죠. 같은 브랜드고 사실 폭탄이 이렇게 도로 다니는 거랑 별반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운전을 오래 해야 될 경우에는 오히려 기차나 이런 걸로 다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BMW 코리아는 42개 차종 10만 6천여 대를 대상으로 자발적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화재 가능성이 더 높아진 만큼 소비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BMW 차에서만 불이 나는 건지 또 그렇다면 다른 부품을 다른 나라 제품에선 쓰고 있는 건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경제산업부 전다빈 기자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기자, 일단 BMW 코리아와 국토부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문제, 배기가스를 다시 순환시키는 부품의 불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치가 어떻습니까? 해외에서 팔리는 BMW 자동차에서도 똑같이 쓰이고 있는 겁니까? 네, 전문가들은 해당 부품이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잇따른 화재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해당 부품을 사용해 리콜 대상에 포함된 차종이 40여 종에 달하지만 유독 520D에서만 집중적으로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도 의문입니다. 이 때문에 부품만 교체한다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부품은 분명히 문제가 없다. 네. 뭐를 리콜한다는 것이냐라고 이제 의문을 던지는 거죠. 한 개의 부품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네, BMW 측이 원인으로 추정하는 부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에 적용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부품 자체의 문제인 건지 520D라는 그 모델 자체의 문제인 건지 확실하지가 않다 그러면은 당연히 리콜을 받은 후에도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겠군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리콜 결정이 난 이후에 오늘도 그랬지만 화재 사고가 계속 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리콜을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도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굉장히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데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BMW 코리아 측의 대처만 기다리고 있다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부터 차량 화재가 잇따른 만큼 이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리콜 과정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JTBC 취재 결과 국토부의 업체 측으로부터 20일 안에 10만 6천여 대에 대한 진단이 다 끝날 것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61개의 센터에서 매일 하루에 86대 정도씩 진단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업체 측에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 센터당 하루에 48대만 예.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현실성이 없는 보고였지만 이를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하루에 86대 정도씩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업체 측에서는 48대 네. 가능하다고 한 거군요. 그렇다면은 모든 진단이 20일 안에 끝날 거라는 국토부의 계산도 틀린 게 될 것 같네요. 네, 30일이 훨씬 훌쩍 넘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정부 차원에서 그 전에 차라리 리콜까지 기다리지 말고 운행 정지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주차장 같은 공간이나 여름 휴가철에 꽉 막히는 고속도로에 정차한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큰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예. 실제로 지난 19일에 불이 난 520D 차량의 경우에는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만일 주변에 주유시설이나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이 있었다면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당국은 운행 중단 조치는 물론이고 운행 자제 권고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예. 특정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 조치는 전례가 없고 그다음에 재산권 침해 등 법적 시비도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운 연쇄 차량 화재 사건인 만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무엇보다 차량 판매 회사인 BMW 코리아가 리콜과는 별도로 운행 자제 권고 등 추가 대책을 서둘러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차량 운행이 많은 휴가철이라 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부 전다빈 기자였습니다. 라오스에서 댐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다 돼가죠. 구조된 이재민 수천 명은 대피소에서 생활하는데 무엇보다 위생이 걱정입니다. 현지에서 박민규 기자입니다. 라오스 남부의 사남사이 지역입니다. 이곳 대피소에 집과 가족을 잃은 사람이 2,000명 넘게 모여 있습니다. 사고가 난 수력발전댐의 남쪽, 직선거리로 7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주요 대피소는 모두 4개, 우리로 치면 중고등학교인 이 중등학교가 그중 하나입니다. 대피소 복도입니다. 한켠에는 현지 보건당국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약을 준비해놓고 예방접종 같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 보면 이재민들이 한데 엉켜 생활하고 있는데요. 한쪽에 칠판이 남아 있어서 원래 교실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부부는 태어난 지 한 달, 갓난 아이만 데리고 간신히 몸을 피했습니다. 세피안강 하류 타인타이 마을에서 농사를 짓던 쏨 씨와 옷사따 부부입니다.
10월 추수기를 앞두고 삶의 터전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지붕 위에서 아이를 품은 채 14시간을 기다려 구조됐습니다. 휴대전화 하나만 챙겨 대피소로 온 지 닷새째. 가장 큰 걱정은 아이 맥기의 건강입니다. 10평 남짓 방에서 30명 넘게 생활하고 수백 명이 써야 하는 화장실은 단 2개뿐입니다. 위생 상태가 좋을 리 없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간단한 국수를 만들어서 나눠 먹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하루하루 쓰레기가 쌓여간다는 점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가 이곳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당장 어제부터 감기와 고열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각국의 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보낸 구호품도 현지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국제 구호단체들은 생필품 못지않게 무엇보다 위생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분석합니다. 라오스 남부 이재민 대표소에서 JTBC 박민규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여성 4명이 한 집에 살던 여성을 피멍이 들도록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공동생활규칙을 어겨서 그랬다는데 이런 폭행은 2달이나 이어졌습니다. 구석창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의 주택가입니다. 이곳의 한 원룸에서 22살 여성 A씨가 이불에 덮여 숨진 채 발견된 건 27일 오후 2시 20분쯤입니다. 사망한 지 사흘이 지나 부패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24살 B씨 등 여성 4명의 지시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채팅 사이트로 만나 지난 2월부터 한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2달 전부터 B씨 등은 A씨를 상습 폭행했습니다. A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공동생활규칙을 어긴다며 주먹은 물론 옷걸이와 행거로 온몸에 피멍이 들고 머리가 터지도록 때린 겁니다. 청소 문제라든지 은행이든지 태도든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런 갈등들이 해소한 과정에서 폭행 그런 문제가 좀 발생했는 경우가 있고. A씨를 죽인 뒤에는 함께 심장 마사지를 했지만 살아나지 않자 시신을 이불로 덮어두고 대전까지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전화로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고 이후 모두 마음을 바꿔 27일 대전 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B씨 등 가해 여성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A씨를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낼 방침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 찌는 더위에 홍천의 대명 리조트에선 객실 에어컨이 멈췄습니다. 일부 투숙객은 휴가도 포기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네네.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에어컨 안 되게 말씀해 주시고요. 리조트 로비가 항의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강원도 홍천 대명 리조트 소노펠리체 8개 동 전체 객실의 에어컨 가동이 중단된 겁니다. 사람들 더우니까 밖에 나와서 있는 사람들 많고 막 애들은 막 울고 있고 막 층층마다 아예 휴가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이 집이 서울이니까 그냥 밤 12시까지 안 돼서 그냥 나왔거든요.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으면 다 안에서 땀이 날 정도였으니까. 리조트 측은 전력 공급 이상이 생겨 과부하가 걸린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중랑구 북부간선도로에선 주행 중이던 SUV 차량의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도로가 일부 통제되면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안에 있던 김모 씨와 아들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성면과 분진이 가득한 건축 폐기물들. 발암물질일 뿐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국 곳곳이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 때문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폐기물이 몰래 버려지는 현장이 JTBC에 포착됐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의 한 부두입니다. 수출품으로 가득 차야 될 곳에 이렇게 건축 폐기물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흙먼지 범벅인 폐기물 더미는 구겨진 폐전선과 폐비닐 등이 섞인 상태입니다. 온열 제품과 매트리스, 축구공 등 생활 폐기물도 눈에 띕니다. 폐기물 더미가 들어선 것은 지난 1월.
창고를 빌린 업체는 플라스틱 수출 제품이라고 속였습니다. 창고를 빌려준 측은 해당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쌓인 폐기물은 특수관리 대상이라 임의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물류 창고로 쓰여져야 되는데 쓰레기가 잠겨 있고 이것만 보면 속이 탑니다. 폐기물을 창고에 방치한 업체를 직접 가봤습니다. 업체 마당에는 폐기물 수만 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충남 부여의 한 공터입니다. 현재 폐기물들을 운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자세히 보면 폐비닐, 파이프, 천막 등 건설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어지럽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폐기물들은 흙바닥 위에 방치되어 있어 토양 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야적을 해선 안 되는 폐기물에서 흘러나온 검은 물이 땅 밑으로 스며듭니다. 어디에 사용됐을지 모르는 주사기도 발견됩니다. 이 폐기물들은 어디에서 가져온 것일까? 새벽 5시경 경기도 남양주의 한 폐기물 집화업체에서는 폐기물을 옮기는 작업이 분주합니다. 이를 싣는 트럭은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도 등록되지 않아 모두 불법입니다. 폐기물을 가득 싣고 있는 저 차량이 5시간 넘게 달려와 잠시 정차해 있는 곳은 충청남도 아산입니다. 잠시 후 부여로 옮겨질 예정인데요. 끝까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8시간 가까이 기다린 트럭은 날이 어두워지자 부여의 한 공터로 이동합니다. 낮 시간 단속을 피해 해당 폐기물을 옮기는 겁니다. 차례로 폐기물을 내려놓은 트럭이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방금 작업을 마친 업체 측은 취재진이 다가가자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합니다. 우리 차가 왔다 갔다 했겠죠, 우리 승용차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폐기물을 방치했던 곳만 광양과 부여 등 전국 10곳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집화업체가 톤당 30만 원 수준에 받아 처리업체에게 24만 원가량을 주고 내보냅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 허가가 없는 이 업체는 집화업체로부터 톤당 16만 원에서 18만 원 가격에 폐기물을 받습니다. 부당이익만 최소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 측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합니다. 아니 계측을 어떻게 해? 우리도 이제 수시로 가보는데 저 뒤에 있는 것을 막 이렇게 앞쪽으로 끌어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이 업체는 지난 4월에도 폐기물 불법 처리 의혹이 불거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해당 업체 대표는 취재진에게 불법 처리를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모두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까지 단속 정보 등을 흘려준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 곳곳에 방치 폐기물로 쌓이고 있는데 이거 다 나중에 누가 치워야 되냐면 그냥 다 행정에서 그냥 시민 세금으로 다 치워줘야 돼요, 이거. 관리 감독 기관의 느슨한 감시망에 전국 곳곳이 오염된 폐기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금동 관음보살 입상. 7세기 백제의 가장 아름다운 보살상이 111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흑백 사진으로만 전해져 왔는데 알고 보니 일본 소장가가 갖고 있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미소를 머금은 자비로운 얼굴. 어깨와 허리를 살짝 비틀어선 자태가 당당합니다. 흘러내릴 듯한 옷주름과 섬세한 신체 곡선이 눈길을 빼앗습니다. 7세기 백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 관음보살 입상입니다. 금동대학로에서 표현되는 장식의 양식과 매우 흡사한 문양들이 있어서 백제가 가장 문명이 뛰어난 영향을 끼쳤던 시기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1907년 충남 부여군 규암리에서 출토됐으나 일본인 수집가 손에 넘어갔던 불상은 흑백 사진 한 장으로만 전해져 왔습니다. 최근 소장자가 공개를 결정해 111년 만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지난해 말 도쿄에서 직접 불상을 본 학계 전문가들은 이 불상이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되돌려받기는 굉장히 많은 절차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반환이 좀 쉬운 여건을 갖고 있다. 충남도와 부여군은 조만간 정부의 도움을 받아 환수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홍역을 치른 강정마을 주민들이 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엔 기지에서 국제 관함식을 여는 것 때문인데 주민들은 일단 개최를 받아들였지만 다시 생새해가 났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이 잇따라 출항하고 다른 나라 군함들도 위용을 뽐냅니다. 2008년 부산에서 열린 국제관함식 모습입니다. 10년에 한 번 열리는데 올해 10월엔 제주 해군기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관함식 개최를 놓고 제주기지가 들어선 마을 주민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촌끼리 제사나 묘제 무슨 벌초 아직도 같이 안 해요. 관함식을 또 여기서 개최하겠다고 이제 하면서 또 강정 주민들을 또 찢어놓는 거거든요. 제주기지 건설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과정에서 빚어진 마을 주민 간 아픔의 치유가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직접 설득에 나섰고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이후 지난 주말에 마을 유권자 800여 명 가운데 449명이 투표해 385명의 찬성으로 제주 개최 수용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지난 3월 강정마을 주민총회의 반대 결정이 뒤집힌 겁니다. 진상규명에 의한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사과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주를 갈등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들겠다며 추진한 국제관함식은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됐지만 마을 주민들 간 마음의 상처를 보듬는 일이 큰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기획 탈북과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북한 식당 여 종업원의 집단 탈북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2016년 탈북할 당시 국가기관의 위법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이들이 자유의사로 들어왔는지가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4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달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12.2원, 경유는 1,413.2원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어 가격 강세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제12호 태풍 종다리가 일본 열도에 상륙해 일본 남서부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지바현 등에서 21명이 부상했고 179편의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태풍 종다리는 내일 오전 제주 서귀포 동쪽 부근 해상에 접근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난 큰 산불이 급속도로 번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고 17명은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불은 지난 23일 시작돼 323제곱킬로미터, 서울시 면적의 절반 이상을 태웠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지연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새 남자의 신경전입니다. 예, 민주당 당대표 예비 경선을 통과한 새 남자군요. 전당대회 이제 한 달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준비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예비 경선 이후 첫 주말이었는데요. 오늘 3명의 후보의 일정을 저 혼자 취재하기는 불가능할 정도로 바쁜 일정을 보였습니다. 예. 일단 이해찬 의원은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송영길 의원은 김대중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송영길 이 두 선거 캠프는 공교롭게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늘 기자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두고 이해찬 캠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오찬을 소개하면서 이 송영길 의원과 오찬 장소가 같은 장소인데 그쪽을 안 가는 기자들은 이쪽, 자신의 쪽 오찬으로 와달라 이렇게 말해서 묘한 신경전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김진표 의원은 3시간 뒤인 오후 2시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예. 자, 그렇게 일정이 겹쳤던 걸 보니까 뭐 후보 간에 서로 일정을 조율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선도 동선이지만 오늘 또 기자들에게 또 이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한 메시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메시지도 차별화를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해찬 의원은 경륜을 강조했고요. 김진표 의원은 자신이 경제 전문가임을, 그리고 가장 젊은 의원은 이 송영길 의원은 세대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나름의 전략을 또 엿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가장 먼저 이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가 이 친노 의원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질문을 하자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먼저 답변 들어보시죠. 예. 친노니 뭐 친문이 하는 그런 건 언론에서 하는 그냥 뭐 표현이지 실제로 우리 내부에서는 뭐 그런 게 별로 난 못 느끼겠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친노, 친문 사실상 없다 이렇게 말한 셈인데요. 그런데 행보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일단 3명의 후보 가운데 공식적으로 하루 먼저 어제 공식 행보를 유일하게 시작했는데 가장 맨 처음 간 장소가 바로 봉화마을이었습니다. 예. 또 점심은 보시는 것처럼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또 사진에 나와 있지 않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만나서 함께 평양냉면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행보를 보고 친노, 친문 좌장으로 꼽히는 이해찬 의원이 사실상 새 결집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럴 수 있겠군요. 자, 이해찬 후보는 그렇고요. 다른 후보들 간에도 묘한 신경전이 또 있었다고 하죠? 네, 있었습니다. 이 김진표 의원이 앞서 이해찬 의원이 자신을 이 7선 사이다라고 표현한 것을 빗대서 이 묘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해당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예. 사이다 한 잔 탁 마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시원한 소나기가 같은 대책이 필요하고 그런 능력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이다가 아니라 이 능력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고요. 이 송영길 의원도 몇몇 기자들을 만나서 이해찬 의원을 향해서는 소통 문제를 지적했고 예. 김진표 의원을 향해서는 기재부식 마인드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예. 또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조폭 연루 의혹을 맡고 있는 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김진표 의원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 사실상 탈당을 촉구했고요. 예. 이에 대해서 이해찬 의원은 잘 모르겠다고 답을 해서 좀 대비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화제가 될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한 남자의 첫 등장입니다. 예, 일단 장면은 북미 정상회담 때 사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런데 이 잘 알려진 이 사진이 걸려 있는 건 정확하게는 주중 북한 대사관 정문 옆에 있는 대형 게시판입니다. 예. 이 당시 이 대형 게시판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도 걸려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게시판에 이처럼 이 트럼프 미국 지도자와 이 한국 대통령의 사진이 걸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 정문 옆에 어떤 게시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 사진이 걸려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사진이 걸려 있기 전에는 주로 어떤 사진이 있었던 겁니까? 네, 주로 북한 체제 선전물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주중 북한 대사관 외부 게시판은 그동안 사실상 선전 선동의 도구로 활용돼 왔던 건데요. 실제로 지난 4월까지 어떤 게 걸려 있었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광명성이나 이 탄도 미사일처럼 북한의 전투력을 과시하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요. 예. 이후에 지난 4월쯤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진으로 바뀌었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으로 교체가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상당한 변화가 생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교체한 이유는 뭐라고 분석이 나옵니까? 일단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 게시판 사진에 바뀐 건 북한으로서는 지도자의 지침 없이는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겠죠. 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건 다름 아닌 미국 대통령 사진을 내걸었다는 점입니다. 예.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사진 밑에는 보시는 것처럼 사진 설명으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산책하시며 친교를 두터이 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이런 주석을 달면서 예.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미국 게시판의 사진의 근거에 대해서 이 분석을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미국과 더 이상 과거처럼 적대 관계하지 않겠다. 새로운 관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것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예. 또 다른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근본적으로는 이 비핵화가 지연된 데는 국내외 비판도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 약속을 이행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확한 것은 뭐 북한 측에 직접 물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겠지만 여러모로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해 보이는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말 노르웨이 국적의 입양인이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친부모를 찾아서 5년을 떠돌다 생을 마감한 거죠. 해외 입양인이 부모를 찾는 건 거의 우연이라 할 만큼 어렵습니다. 박창규 기자가 입양인의 눈으로 그 현실을 봤습니다.
갓난아이가 발견된 건 목포 경찰서 앞이었습니다. 1973년 1월 눈이 많이 오던 밤 30대 순경이 아이를 구했습니다. 아이는 장애가 있었고 그해 8월 스웨덴으로 입양됐습니다. 외출을 준비하는 말린 표정에 긴장이 묻었습니다. 45년 전 자신을 구해준 순경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말린은 2013년 한국에 처음 왔고 2년 뒤 두 번째 방문해서 은인인 순경을 찾았습니다. More information or more details about when he found me because last time I met him. 3년 만에 만남, 물어볼 말이 많습니다. 다리를 못 쓰지만 잘 웃고 많이 떠드는 아이였습니다. 친구들과 그네 타기를 좋아했고 고양이를 예뻐했습니다. 공무원이 돼 자신 같은 장애인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이었지만 결핍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었고 자신이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시 만난 말린과 순경, 기억을 더듬어 보지만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살이 빨개.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친부모 찾을 단서도 기록도 남은 게 없습니다. 너무 어릴 때였고 부모 찾는 노력을 채 1년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난 65년 동안 아동 20만 명을 해외로 보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해외 입양 보낸 국가입니다. 빨리 입양 보내는 게 먼저였고 다시 부모를 찾아올 경우는 거의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말린이 할 수 있는 건 지금은 없어진 경찰서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일 정도입니다. 어릴 적 사진을 보고 누군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전자를 채취하고 정보 공개 청구해도 친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사실상 우연 말고는 부모를 찾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I have missed you all my life and I'm so happy to see you again. And I really want to meet you. 20만 해외 입양인 가운데 부모를 찾으러 나서는 사람은 2만 명 정도. 상봉이 이루어진 경우는 2천 명이 채 안 됩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무더위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낮 기온이 서울 37도, 광주 3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가끔 많겠고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태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올 전망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 소식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이지은 앵커가 2014년 9월 뉴스룸 개편을 했을 때부터 그리고 또 잠시 쉬었다가 2016년부터 주말 뉴스룸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네, 예정대로 저는 배우자와 유학길에 오릅니다. 당분간 저는 미국 대학에서 국제관계를 연구합니다. 그동안 뉴스룸과 함께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과분한 소원만큼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더 채워서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